사건의 시작 2018년 11월 21일 아침, 서울 마포구의 늦가을 공기는 유난히 싸늘했다. 회색 구름이 몰려오고 아직 해가 완전히 떠오르기 전에 그 시간, 박민희 62세는 왼손에 오래된 종이 가방을 꼭 쥐고 서울 마포경찰서의 문을 힘겹게 밀고 들어왔다. 그녀의 어깨는 세월의 무게와 최근 며칠간의 불면 때문인지 더욱 무거워 보였다. 종이 가방 안에는 그녀가 오랜 세월 모아온 아들 전구진의 수많은 진료 기록, 각종 병원에서 발급받은 서류들이 차곡차곡 담겨 있었다. 오늘만큼은 단 한 장의 진단서가 진실을 밝혀주리라 믿으며 그녀는 그 작은 종이 가방을 꼭 안았다. 박민희는 접수대 앞에서 한참을 머뭇거렸다. 그녀의 목소리는 평소와 달리 메말라 있었으나 결의에 찬 단호함이 그 안에 스며 있었다. 고소하러 왔습니다. 우리 아들 죽음엔 며느리 김은주가 관련되어 있습니다. 제발 조사를 해주세요. 경찰은 처음엔 평범한 가족사로 여겼다. 이미 오래전부터 각종 민원, 가족 간 불화 등으로 종종 이런 신고가 접수되고 있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박민희는 흔들림 없었다. 그녀는 아침 8시 며느리의 전화를 받고 급히 달려간 집에서 본 아들의 시신 상태를 또렷이 기억하고 있었다. 우리 아들 죽은 지 오래됐더라고요. 몸이 완전히 굳어 있었어요. 그런데 은주는 오늘 새벽에 막 사망했다고 주장했어요. 뭔가 이상하다고, 도와달라고. 이야기를 듣던 경찰관은 박민희가 가져온 의료 기록을 조심스럽게 들여다봤다. 의료 서류 외에도 그녀는 전구진이 사고 당시부터 최근까지 겪은 삶의 변화, 신체적, 정신적 고통, 최근의 가족 내 미묘한 긴장감까지 세세히 설명했다. 그녀의 말 한마디 한마디에는 분노와 함께 오랜 시간 누적된 억울함과 슬픔이 묻어 있었다. 박민희의 증언에 따르면 아들 정구진은 2015년 지하철 사고로 두 다리와 오른쪽 팔을 잃었다. 그 후 집에서 거의 침상에만 의지해 살아야 했다. 남편을 돌보던 며느리 김은주는 점점 냉랭해졌고 부부 사이엔 외부인이 감지할 수 없는 깊은 골이 파이기 시작했다. 박민희는 며느리가 처음에는 정성스럽게 간병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태도가 변했다. 최근에는 집안에 긴장감과 침묵만 가득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1차적으로 사망 진단서와 가족의 진술만으론 형사사건으로 분류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박민희가 추가로 꺼내든 자료에 눈길이 갔다. 그녀는 아들에게 설치한 침실 내 CCTV와 최근 분리수거함에서 발견한 의심스러운 물체를 언급했다. 카메라가 갑자기 멈춰 있었어요. 한 달 넘게 잘 작동했는데 왜 하필 전날 밤에 꺼져 있었겠어요. 그리고 쓰레기 봉투에선 낯선 냄새가 났어요. 저는 이 모든 게 그냥 우연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제서야 경찰은 단순한 노파의 과장이 아니라 어머니의 예리한 직감과 집념이 깃든 심각한 신고임을 깨달았다. 사건 당일 아침 경찰서 안엔 묘한 정적이 감돌았다. 담당 형사는 정확한 증거나 명확한 외상이 없으면 의료사 사망 혹은 단순 사고사로 끝날 수도 있다고 조심스레 설명했다. 그러나 박민희의 고집, 그리고 그녀가 내민 자료들의 정교함에 결국 사건 접수는 형법상 살인 의문사 카테고리로 분류됐다. 경찰은 박민희의 신고를 공식적으로 사건 보고서에 기록하고 긴급 치안팀에 인계했다. 10시가 되자 사건 담당 형사 2명과 감식과 실무관이 전구진이 숨진 현장으로 출동했다. 이들은 가족 간 불화가 결국 극단 상황을 만들었나, 혹은 진짜 타살의 냄새가 나는가를 두고 신중히 논의했다. 한편 신고를 마치고 경찰서 밖으로 나온 박민희는 망연자실에 의자에 앉아 있었다. 그녀의 손끝은 미세하게 떨렸고 눈동자엔 강한 결의와 동시에 절망이 엿보였다. 가족의 명예와 슬픔,
그리고 아들의 영혼을 위한 마지막 책임감이 그녀로 하여금 이 자리에 서도록 한 것이었다. 그녀는 속으로 되뇌었다. 내가 이 단단한 벽 같은 세상에 맞서는 이유는 단 한 번이라도 우진이의 억울함을 밝히기 위해서다. 진실은 반드시 드러나야 한다. 이처럼 보통의 하루에서 시작된 한 어머니의 신고는 서울 한복판에서 한 가정의 운명을 송두리째 흔든 대형 살인사건의 서막이었다. 박민희의 결연한 발걸음과 담대한 진술이 세상을 뒤흔들 미궁의 문을 열었다. 그리고 이 신고는 여러 명의 경찰관, 검시관, 법의학자, 그리고 수많은 시민까지 이끌며 앞으로 펼쳐질 충격적 진실의 한 조각이 되었다. 피해자 전구진의 인생과 내면 전구진 32세. 많은 이들이 그를 단순히 불의의 사고로 거동이 불가능해진 남자로 기억할지 모른다. 그러나 그의 인생은 한때 찬란했고 지금의 비극은 급작스러운 불행이 아니라 오래도록 쌓여온 상처와 고립, 그리고 주변의 외면이 빚어낸 비극이었다. 전구진은 1986년 서울 한복판 평범한 직장인 아버지와 전업주부 어머니 사이의 둘째로 태어났다. 남들보다 근면하고 책임감이 강한 성격은 어린 시절부터 드러났다. 어릴 때부터 손재주가 좋아 각종 프라모델과 전자제품을 손수 분해하고 조립하며 기계를 다루는 기술을 혼자 익혔다. 학창시절 그는 항상 성실했고 친구나 선생님 모두 신뢰하는 믿음직한 소년이었다. 우진의 가족은 비록 넉넉하진 않았지만 화목했고 부모님은 아들의 꿈을 위해 아낌없는 지지를 보내주었다. 고등학교를 졸업한 뒤 우진은 전기공학을 전공하기로 결심했다. 공과대학에서의 4년간 그는 누구보다 열성적으로 학업과 동아리 활동에 참여했다. 그는 내 손으로 세상에 도움이 되는 무언가를 만들고 싶다는 소박하지만 큰 꿈을 갖고 있었다. 군 복무를 마치고 졸업과 동시에 중견정 이설비 회사에 취직했으며 가정의 기둥이 되어 자기 몫의 책임을 다하려 했었다. 이 시기에 우진 앞에 인생의 전환점이 찾아왔다. 선배의 소개로 만난 김은주. 그녀의 차분한 미소와 배려 깊은 말투에 우진은 깊이 반했다. 짧은 연애 끝에 두 사람은 결혼을 약속했고 2013년 어느 봄날 마포구의 한 작은 예식장에서 조용한 결혼식을 올렸다. 결혼 후 부부는 한동안 부모님과 함께 지냈으나 곧 은행 대출을 받아 소형 아파트로 독립했다. 회사에서는 늘 열심히였고 가정에선 자상한 남편이었다. 저녁 퇴근 후 함께 식탁에 마주 앉아 하루를 나누고 주말엔 근교 공원으로 산책 가거나 동네 카페에서 조용히 책을 읽는 시간이 작은 행복이었다. 우진은 늘 아내를 배려했다. 은주는 회계사 자격 과정을 준비하며 늘 바빴지만 우진은 집안일과 식사 준비도 거들면서 서로에게 힘이 되어 주었다. 부부는 서로 큰소리 한 번 내지 않을 만큼 평화로웠고 가끔 말없는 손잡음만으로도 충분히 마음이 통했다. 그러던 어느 가을 저녁 2015년 9월 17일 동기들과 뒤풀이를 하고 지하철역 근처에서 귀가하던 우진은 불운한 사고를 당한다. 술에 약간 취한 채로 승강장에 발을 헛디뎌 레일 위로 넘어졌고 마침 진입하던 열차에 그대로 휩쓸리고 만 것이다. 병원에서 의식을 되찾았을 때 그는 두 다리와 오른쪽 팔을 완전히 잃은 상태였다. 병원 침상에서의 긴 재활치료는 그에게 지옥이나 다름없었다. 통증과 좌절, 멈출 수 없는 후회와 자책. 사고 후 첫 몇 달간 그는 극도의 절망에 시달렸다. 스스로를 실패자, 짐, 더는 누군가의 도움이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존재로 여겼다. 가장 큰 상실은 육체의 자유뿐 아니라 그토록 사랑한 아내에게 이제 더 이상 건강한 남편 평범한 동반자로 남을 수 없다는 절망감이었다. 퇴원 후 우진의 삶은 완전히 달라졌다. 서울 변두리의 아파트에서 작은 방 한 켠에 침상만 놓인 채 생활해야 했다.
휠체어조차 자유롭게 쓸 수 없었다. 생리적 현상조차 자기 손으로 처리하기 어려워 대소변도 아내나 노모의 손에 의존했다. 하루의 시작은 어김없이 은주의 도움으로 씻고 식사하고 TV 앞에 똑같이 앉아 오후를 보내는 일상이었다. 친구들은 점점 연락이 끊겼고 사회와의 연결고리 또한 극도로 약해졌다. 우진은 점점 아무것도 아닌 사람으로 자기 존재가 축소되는 듯한 두려움에 시달렸다. 아내 은주의 변화는 우진을 더욱 고립시켰다. 처음엔 정성껏 돌봤지만 시간이 갈수록 대화는 줄고 서로의 일상에 무심해졌다. 은주는 바쁘다고 집을 자주 비웠고 우진과 아내 사이엔 보이지 않는 벽이 쌓였다. 어머니 박민희만이 정기적으로 아들을 찾아가 말벗이 되었으나 자신이 계속 누군가의 수고와 스케줄을 빼앗는 존재라는 죄책감은 깊어졌다. 우진이 가끔 거실로 나갈 때마다 느끼는 것은 자신을 바라보는 가족과 이웃의 불편한 시선이었다. 젊고 유능하던 엔지니어가 하루아침에 이렇게 됐다는 동정은 때로 우진에게 굴욕처럼 다가왔다. 동창들의 모임, 사내 연락, 심지어 SNS 활동도 모두 끊겼다. 그는 일기를 쓰며 감정을 정리하려 애썼다. 나는 여전히 사랑받고 싶은데 세상은 내 존재를 부담으로만 여기는 것 같다. 은주에게도 어머니에게도 심지어 나 자신에게조차 미안하다. 이 모든 것은 내가 자초한 일이 아닌데도 어느 순간부터 사소한 일상조차 감당할 수 없는 슬픔과 공포로 변했다. 전구진은 어머니에겐 여전히 어린 아들이었으나 스스로는 점점 집안의 낯선 이방인처럼 느껴졌다. 어머니 박민희는 외동딸을 키우듯 아들을 돌보며 며느리와 사이가 서먹해졌음에도 매일 찾아와 말동무가 되어주었다. 하지만 우진은 차마 속마음을 모두 털어놓기 어려웠다. 엄마에게 기댈수록 내가 제대로 살아있는 존재인지 점점 의문스러워졌다. 그의 내면에는 가족에게 짐이 되고 싶지 않다는 절박한 소망이 자리 잡았다. 사고 일례 2년 차에는 그래도 언젠가 다시 쓰임새 있는 인간이 되겠다는 희망이 남아있었다. 사회복지시설이나 온라인 강의로 재택근무 안내를 받아보려 했지만 현실의 벽은 높았다. 얼마 안 가 사회적 접촉이나 일상을 포기하기 시작했다. 아내와의 관계에서도 처음엔 상호 위로가 있었으나 시간이 지날수록 그는 점점 벽을 만들었다. 은주의 무관심, 집안에서의 고립감, 자신을 응원하던 주변 사람들의 점차 식어가는 태도에 결국 우진은 생활 의욕을 잃어갔다. 그는 결국 이력서도 미래도 심지어 인간관계도 모두 접어버렸다. 하루 종일 침상에 누워 천장만 바라보는 그 시간을 견디기 위해 우진은 생각을 거듭했다. 이렇게 살 뺀. 하지만 그는 마지막까지 가족의 짐이 되는 것만큼은 피하고 싶었다. 전구진은 단순히 시련을 겪은 장애인이 아니었다. 그는 처절하게 삶을 붙잡으려 했으나 고립과 외면, 타인의 무관심, 그리고 자기 혐오가 겹치며 점차 생의 끈을 놓을 수밖에 없었던 평범한 남자였다. 어머니의 애틋함, 아내의 냉랭함, 그리고 친구와 사회에 점점 식어가는 연대감. 모든 것이 우진을 천천히 죽음으로 이끌었다고 할 수 있다. 그의 삶은 사회적 안전망과 가족의 역할, 그리고 우리 모두가 타인의 고통에 얼마나 무심해질 수 있는지, 또 삶의 한계에서 인간이 얼마나 쉽게 절망에 빠질 수 있는지를 여실히 드러냈다. 그리하여 전구진의 죽음은 한 개인의 비극이 아니라 이 시대 수많은 약자의 상흔이자 우리 모두의 성찰을 촉구하는 묵직한 질문이었다. 수상한 정황들 11월 21일 아침 서울 마포구의 아파트 단지는 평소와 다름없이 조용했다. 하지만 그날 아침 전구진의 집 현관 앞으로는 이상한 침묵과 냉기가 흘렀다. 어머니 박민희가 집에 도착했을 때 이미 무언가 어긋난 분위기가 느껴졌다. 아들의 집에 들어서는 순간 공기마저 숨을 죽이는 듯했다.
박민희는 곧장 침실로 달려갔다. 침대 위에 누운 우진의 얼굴은 윤기가 사라지고 창백했다. 맥박이 없음을 확인한 순간 그녀는 심장이 철렁 내렸다. 손끝으로 만져본 아들의 피부는 지난밤 동안 냉각된 듯 싸늘했고 두 손에는 얼룩진 자국과 함께 굳은 느낌이 역력했다. 언제 이렇게 된 거니? 떨리는 목소리로 묻자 며느리 김은주는 담담하게 답했다. 새벽에 발견했어요. 아마 새벽녘에 제 방에서 아이랑 자다 이제야 들어와 봤어요. 하지만 박민희의 가슴속 의문은 사라지지 않았다. 폐쇄된 방 안에서 굳은 채 식어가는 아들, 그 옆에 놓인 깨끗하게 치워진 컵과 수저, 주위에 번진 비누 냄새, 그리고 묘하게 무심한 며느리의 태도까지 모든 것이 이질적으로 느껴졌다. 가족은 곧 서로 다른 방에 흩어졌다. 그러나 박민희는 그 순간 본질적인 뭔가가 어긋났다는 걸 직감했다. 전구진은 임종 당시 피골마른 몸으로 침대에 완전히 누워 있었다. 딸아이 방에서 잤다는 김은주의 말과 달리 시신은 이미 사망 후 상당 시간이 지난 후처럼 경직이 심했고 천은 완전히 식어 있었다. 하룻밤 사이에 이렇게 얼어붙을 수가 있을까? 어머니는 마음속으로 수없이 되풀이했다. 생전에 늘 건강하게 지냈던 우진이 갑작스레, 그것도 부인의 주장과는 달리 상당히 이전에 죽어 있었던 것이 분명해 보였다. 박민희는 습관적으로 아들 방의 CCTV 기록을 확인하고자 했다. 장애 이후 가족 안전과 돌봄을 위해 늘 켜놓았던 CCTV였다. 하지만 그날 CCTV는 꺼져 있었고 최근 며칠간의 녹화 기록 모두 찾아볼 수 없었다. 며느리는 카메라가 고장이 자주 나서 코드를 뽑았다 하고 설명했지만 바로 전날까지도 분명히 실시간 화면을 확인한 기억이 있었다. 거실 쪽에 익숙한 노트북 역시 전원이 차단된 채 더 이상 사용 흔적을 남기지 않았다. 며느리는 요즘 인터넷도 자주 끊겨서 못 썼다고 말했지만 박민희는 자신이 남긴 문자가 새벽까지도 읽혔던 사실을 떠올렸다. 디지털 기록, 그리고 모든 전자기기의 상태는 평소와 너무 달랐다. 박민희 외에도 우진의 형은 이상함을 곧 눈치챘다. 원래 네가 쓰레기 버리는 건 아버지가 하시잖아? 그런데 오늘은 왜 네가 밖에 나갔니? 김은주는 평소와 달리 아들 방에서 머문 시간도 아주 짧았고 쓰레기장이 멀지도 않은데 밤늦게 직접 쓰레기를 버리러 다녀왔다. 거기엔 음식물 쓰레기 외에 의심쩍은 작은 검은색 비닐봉지가 포함되어 있었다. 평소 음식물 쓰레기와 생활 쓰레기 모두 문 앞에 내놓는 집안 관례와 어긋나는 행동이었다. 공교롭게 그 아침 우편함을 확인하러 나온 맞은편 이웃 할머니가 의미심장하게 말했다. 저 방에서 요 며칠 사이에 이상한 냄새가 났더라고요. 어젯밤 며느리분이 웬 비닐봉다리를 꽉 쥐고 조용히 나가더니 별일 아니었으면 좋겠어. 박민희는 순간 소름이 끼쳤다. 미세한 단서도 그날따라 유난히 눈에 들어왔다. 슬픔보다는 긴장, 애도보다는 무거운 침묵이 집안에 흘렀다. 형은 며느리의 말과 행동에 눈을 떼지 못했고 김은주는 모든 질문에 대답을 짧게만 이어갈 뿐 시신 곁에 오래 머무르지 않았다. 장례 준비로 모인 친인척들도 분위기가 묘하게 경계와 불신에 휩싸였다. 뭔가 이상해요, 엄마. 아들의 다른 가족도 속삭였다. 평소와 달리 김은주는 끝까지 침착했다. 오열도 죄책감도 당황한 표정도 없이 씻은 듯한 정돈된 옷차림으로 경찰관 앞에 섰다. 경찰이 오기 전까지 그 어떤 행동도 지나치게 평온해 보였다. 죽음 앞에서 보이는 자연스러운 충격이나 무너짐 대신 차분하게 행동을 이어가는 모습, 가족들은 속으로 점차 의심을 키워갔다. 시간이 지날수록 집안은 더 고요해졌다. 누구도 먼저 장례를 논하지 않았고 모든 시선이 김은주와 갑자기 멈춘 CCTV, 밤중에 손수 분리수거를 하러 나가는 장면 등에 집중됐다. 어느 순간 묵직한 집단적 불안감이 방 안을 채웠다. 이렇게 갑작스러울 리가 없다.
평소 우진이는 건강했잖아. 정말 새벽에 죽었을까? 아니라면 뭔가 숨기고 있는 건 아닐까? 전구진의 형은 우진이 마지막으로 보낸 메시지를 곱씹었다. 요즘 너무 힘들다. 누군가 날 좀 이해해줬으면 좋겠어. 형은 동생이 직접 자살을 택했으리란 생각을 전혀 할 수 없었다. 특히 그간 가족관계 속 쌓인 복잡한 감정과 최근 동생 집안에서 느껴진 미묘한 적막, 그리고 며느리의 심상치 않은 태도가 의심의 불씨가 되었다. 이러한 미묘한 변이와 감정선, 그리고 집안 구석구석에서 포착된 낯선 단서들은 결국 가족의 강한 의구심으로 모아졌다. 툭 치면 무너질 듯한 일상, 그 안에서 조용히 스며드는 사소한 이질감 하나하나가 사건의 단초로 남게 됐다. 그것이 수상한 정황들의 본질이었다. 가족 내 생활의 어려움, 전구진의 사고 이후 그 가족의 일상은 완전히 달라졌다. 이전에는 평범한 맞벌이 부부의 자립적인 생활, 소박하지만 따뜻한 가족 식사, 주말이면 아이와 공원에 나가 손잡고 산책하던 소소한 행복이 존재했다. 하지만 비극은 예고 없이 찾아왔고 단 한 번의 사고로 모든 것이 뒤바뀌었다. 사고 직후 처음 몇 달 동안은 아직 충격이 가시지 않아 온 가족이 바쁘게 움직였다. 김은주는 남편을 병원으로, 재활센터로, 그리고 다시 집으로 모시기를 반복했다. 그녀는 일과 돌봄, 양가 가족의 연락, 복지시설 및 보험 문제까지 도맡아 처리해야 했다. 박민희는 시어머니로서 아들의 몸을 특수 침대에 누이고 필요한 물품들을 사오며 손주를 봐주었다. 모두 깊은 충격과 슬픔 속에서도 한마음이 되어 이겨내야 한다고 결의했지만 현실은 생각보다 훨씬 험난했다. 몇 달이 지나자 집안 곳곳에는 피로와 체념, 그리고 말로 다 할 수 없는 우울이 번졌다. 우진은 걷지 못하고 휠체어마저 거의 혼자 쓸 수 없어 침대에서 생활했다. 대소변도 스스로 해결하지 못했기 때문에 매 시간 김은주의 손길이 필요했다. 아침에 눈을 뜨면 남편을 씻기고 옷을 갈아입히고 식사를 준비했다. 아이는 유치원에 등원시켰지만 늘 남편 곁을 살펴야 한다는 긴장감이 머리를 짓눌렀다. 집안 곳곳에 의료용품 기저귀, 소독약이 널려 있었고 침실에는 항상 특유의 병실 냄새가 맴돌았다. 가끔씩은 남편의 말을 일부러 못 들은 채 했다. 은주야, 물 좀 줄래? 기분이 안 좋아. 라는 부탁과 하소연이 하루에도 수십 번 반복됐다. 처음엔 정성스러웠던 마음이 서서히 마모되어 갔다. 김은주는 깊은 밤 남모르게 눈물을 훔쳤다. 이게 정말 내 인생이 맞나? 얼마나 더 버틸 수 있을까라는 자문이 점점 늘었다. 사고 전에는 평범한 부부였다. 때로 다투기도 했지만 마음을 금세 풀고 서로 웃으며 화해했다. 그러나 우진이 만성적으로 우울감과 자책, 무력감에 빠지자 대화도 한동안 단절되곤 했다. 무거운 침묵과 짜증 어린 한숨, 침상에 누운 채 바라보는 남편의 허탈한 눈빛이 김은주에게는 날선 칼날처럼 다가왔다. 남편은 점점 사고 전의 활발한 모습은 사라지고 집 밖에 나가는 일조차 드물어졌다. 타인의 시선, 사회적 철수, 그리고 가족의 짐이라는 자괴감이 그를 갉아먹었다. 김은주 역시 정신적으로 지쳐갔다. 평일엔 일을 관두고 오전 오후는 대부분 간병에 쏟았다. 명절이나 가족 모임 때도 남편 또는 시어머니와 돌봄 분담 때문에 사적인 시간은 거의 사라졌다. 처음엔 모두 함께 이겨내자고 다짐했으나 시간이 길어질수록 실질적 지원은 줄어들었다. 박민희는 정기적으로 반찬을 만들어 오기도 했으나 나이든 몸으로 장시간 간병은 불가능했다. 친정 부모는 경제력이 부족하여 주로 말로만 위로하거나 손자와 노는 정도로 참여했다. 명절 후 시댁 식구는 돌아가고 집안에는 점차 감정의 골만 깊어졌다. 특히 박민희는 김은주가 이젠 너무 힘들다고 하소연하면 그럼 누가 대신하냐?
가족이면 포기하면 안 된다는 말만 반복했다. 김은주는 점점 서운함과 고립감을 느끼기 시작했다. 김은주는 3살 배기 아들도 함께 돌보아야 했다. 남편 간병과 동시에 아이의 요람, 젖병, 옷까지, 학습용 교구까지 신경 써야 했다. 아이가 점점 커가며 엄마의 관심을 더 바랬지만 김은주는 손이 2개가 모자랐다. 씻기기, 밥 먹이기, 숙제 봐주기. 모든 것이 힘겹게 느껴졌다. 가끔 집안의 어지러운 풍경을 보고 있으면 스스로가 못나 보이고 남편과 아이 모두에게 미안한 감정이 몰려왔다. 내가 더 강했더라면, 더 이해심이 많았더라면 하는 자책이 밤마다 밀려들었다. 우진은 사고 후 직장을 완전히 그만뒀고 보험금과 장애급여가 유일한 소득이 되었다. 기존의 생활비, 치료비, 의료기기, 대여비용, 아이 교육비 등은 벅찼다. 김은주는 이러다 집도 팔아야 하는 것 아닐까라는 두려움을 떨칠 수 없었다. 가끔은 미래의 희망을 그려보고자 했지만 매일 펼쳐지는 현실은 점점 무거웠다. 집에서는 웃음이 사라지고 TV 소리만 메아리처럼 남았다. 밤이면 각자 다른 방에서 외로이 잠드는 일이 일상이 되어갔다. 가족 구성원 모두가 지쳐갔다. 전구진은 종종 내가 없어졌으면 모두가 편할 텐데 라고 침울하게 말했다. 김은주는 누적된 피로와 외로움 그리고 사회적 단절에 점점 무뎌졌다. 박민희는 아들에 대한 죄책감과 며느리, 손자에 대한 미안함이 뒤섞였다. 아이는 가끔 아빠에게 다가가려다 엄마의 얼굴을 살피고 조심스레 물러나기도 했다. 집안에는 감정의 파편들이 흩어져 있었다. 아주 작은 일에도 말다툼이 일었고 각자 서운함을 뒤로 한 채 조용히 방에 틀어박히는 일이 잦아졌다. 어느새 가족들은 같은 집에 살아도 각자 따로였다. 사소한 일에도 공감과 토닥임 대신 단호한 반응 혹은 침묵만 오갔다. 가족은 더 이상 서로의 안식처가 아니라 피로와 의무, 그리고 때로는 원망의 공간으로 변해갔다. 이러한 생활의 지속은 각자의 정신건강에 금이 가는 지름길이었다. 그리고 그 금은 어느 순간 결정적인 파국과 비극에 이르는 단초가 되고 말았다. 오랜 친구의 등장, 이동현 정우진의 사고 이후 그의 인생뿐 아니라 주변 인간관계 역시 온통 재편되었다. 그때부터 조용히 그러나 깊게 가족의 일상에 스며든 인물이 있다. 바로 전구진의 대학교 동기이자 오랜 친구 이동현이었다. 사고가 발생한 몇 달 후 이동현은 조심스럽게 우진 가족을 찾았다. 처음에는 단순한 위문이었다. 우진과 이동현은 대학 시절부터 함께 과제를 하고 졸업 뒤에도 연락을 이어온 돈독한 사이였다. 그는 병원 소식 듣고 너무 놀랐다며 작은 과일 바구니와 손편지를 들고 왔다. 야, 내가 곧 괜찮은 재활기 구해줄 테니까 힘내라. 처음엔 그저 친구의 진심 어린 위로처럼 들렸다. 이후 이동현의 방문은 점차 잦아졌다. 주말마다, 때때론 평일 저녁까지 그의 모습이 보였다. 형수님이 힘드실 것 같아서 도울 수 있는 건 뭐든 말하세요. 그의 섬세함은 처음엔 가족들에게 위안과 고마움을 남겼다. 간병과 집안일로 지친 김은주에게는 잠시라도 한숨 쉴 틈을 주었고 박민희에게도 젊은 남자의 손길은 물리적인 도움뿐 아니라 아들과 같은 위로였다. 초기엔 우진의 최근 심리 상태를 살피러 오거나 집 청소와 장보기 등도 도왔다. 그러나 가족의 긴장감이 높아지자 이동현은 자연스레 우진의 방, 거실, 주방 등 곳곳을 오가는 장면이 늘었다. 세월이 흐를수록 이동현과 김은주 사이에는 이전보다 조금 더 가까워진 교감이 느껴지기 시작했다. 남편 간병, 육아, 잡무에 파묻힌 김은주에게 이동현은 말벗이자 고민을 털어놓는 유일한 상대였다. 가족 중 아무도 알아채기 어렵지만 오후 늦게 거실에서 마주치는 두 사람의 대화, 짧은 눈빛 교환,
때로는 너무 자연스러운 웃음소리에는 평소와 다른 긴장감이 감돌았다. 박민희 또한 어렴풋이 변화의 기류를 느꼈다. 은주야, 새삼 동현이 자주 오는 게 고맙긴 한데 밤늦게까지 응시하지 마라. 처음엔 복잡한 가족 상황을 고려해 대수롭지 않게 넘겼지만 몇 번이고 똑같은 시간이 반복되자 마음 한켠이 묵직해졌다. 아파트 내 이웃들은 이동현의 잦은 출입을 낯설게 여겼다. 요즘 집에 자주 들락거리는 남자가 있던데 아드님 친구 맞으시죠? 형수님이 혼자서 버겁다는데 그래도 밤늦게까지 젊은 남정네가 들락날락하면 체면이. 작은 소문과 수군거림이 퍼지고 박민희 역시 이 사실을 귀동냥으로 듣곤 안절부절했다. 정우진 본인에게도 이동현의 존재는 양가적인 느낌이었다. 한때는 가장 가까운 친구이자 동반자로 홀로 외로이 생을 버텨내던 시기에 귀하게 여겨진 존재였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 김은주와 이동현이 함께 이야기하는 시간이 늘어나고 자신은 더 외골수로 밀리는 순간마다 묘한 질투와 소외감을 느끼기 시작했다. 동현이는 정말 날 돕고 싶어서 이러는 걸까? 아니면 남몰래 소가리를 하며 우지는 점점 말이 없어졌고 아내와 이동현에 대한 불신이 마음속에 자랐다. 김은주는 마음 한편으로 죄책감을 갖고 있었다. 자신이 남편의 곁에 있어야겠다는 책임감과 끊임없는 희생이 요구되는 현실에서 지쳐가던 중 이동현이라는 밖의 세계가 주는 위로를 거부할 수 없었다. 이렇게라도 누군가 내 마음을 들어줄 사람이 있다는 게 다행이야.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혹여 누군가가 이 관계를 의심할까 망설였고 바로 그 모호한 선에서 애써 자신을 단속했다. 이동현의 존재는 분명 가족의 수고를 분담하고 긴급한 도움을 제공했다. 하지만 동시에 본질적으로 이 가족의 심리적 균열을 더 넓혀놓는 계기가 되었다. 밤이면 무의식 중에 가족들이 각 방의 문을 잠그고 식구들끼리의 대화가 줄었다. 집안에 배어있는 어색함, 그리고 이전과는 다른 침묵, 누구도 솔직하게 말하지 못하는 불편한 진실이 점점 짙어졌다. 어느새 이동현은 공식적 방문자가 아니라 가족 사이의 회색지대에 들어선 누구의 편도 아닐 수도 모두의 편일 수도 있는 애매한 존재가 되었다. 이동현 역시 점차 자신의 위치에 혼란을 느꼈다. 내가 단순한 친구라기엔 이 집안에 너무 깊이 들어온 건 아닌가. 관계의 본질이 흐려질수록 우진과의 우정도 김은주와의 유대도 부담이 되었고 때로는 집안 분위기 전체를 스스로 무겁게 만들고 있다는 죄책감까지 안았다. 하지만 겉으로 드러난 것과 달리 그 누구도 이 관계의 미래에 대해 함부로 말할 수 없었다. 단 한 가지 분명했던 건 그의 등장이 점차 가족의 일상에 불가역적 변화를 일으키고 있었으며 그 변화가 곧 예기치 못한 비극의 도화선이 될 것이란 불안이 집안을 감돌고 있었다. 범죄 징후의 최초 발견 전구진의 죽음 소식이 접수된 아침, 경찰은 신고가 들어온 즉시 마포구 아파트로 출동했다. 애도와 충격, 혼돈의 틈마저도 없이 현관 앞에 들어선 순간부터 경찰의 직업적 본능은 숨겨진 뭔가를 감지했다. 특별히 훼손된 흔적도 없고 고요 속에 집안은 지나치게 정돈되어 있었다. 통상적인 자연사 혹은 사고사 현장은 흔히 주변이 어지럽다. 하지만 이곳의 거실과 복도, 부엌 심지어 피해자가 머물던 방까지 모든 물건이 정돈되고 먼지조차 없었다. 경찰관 중 한 명이 유난히 청소한 것 같지 않습니까? 라고 속삭였다. 곳곳을 살피던 중 거실 창틀 위에 미세한 화학약품의 자국과 냄새가 남아있는 듯한 설명하기 힘든 이물감이 코끝에 스쳤다. 피해자 침실에 들어서자 경찰과 감시교원은 곧 이상을 느꼈다. 죽음의 흔적을 품은 공간임에도 방은 어딘지 모르게 인위적으로 통제되어 있었다. 첫째, 창문은 꼭 닫혀 있었고 화장실 문도 잠겨 있었다. 환기가 전혀 되지 않은 채로 기묘하게 화학약품 냄새가 방 안에 가득 찼다. 둘째,
침대맡에 남겨진 물컵과 개인용품들은 모두 깨끗이 헹궈진 상태였다. 범인이 급히 무엇인가를 지우려 한 듯 거친 수세미, 자국과 소독약 냄새가 컵과 스푼에 엷게 남아있었다. 법의학자가 대상자의 시신을 간단히 관찰하는 순간 평범치 않은 징후가 잇따랐다. 피해자 입 주위, 특히 입술과 혀, 목구멍에는 비정상적으로 농도가 센 염기가 남아있었고 혀 표면에는 약간의 부식 흔적이 분명했다. 무언가 강력한 화학약품 또는 독성 물질 투입 가능성이 있다. 동행한 부검의사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피부를 살펴보니 손톱 아래에는 희미하게 남은 내용물과 거무스름한 점액이 묻어 있었다. 이는 피해자가 무언가를 먹거나 마신 뒤 분명 강한 고통을 겪었던 흔적임을 시사했다. 평소 피해자 가족이 설치한 CCTV는 피해자 방을 비롯해 복도 등 일부 공용 공간에 놓여 있었다. 그러나 경찰이 장치에 접근하자 기기는 전원이 차단되어 있었고 최근 녹화분 상당수가 복구 불가 상태였다. 내부 메모리, 로그 추적 결과 여러 차례 반복적으로 전원이 뽑혔다는 기록이 남아 있었다. 누군가 일부러 기록을 없앤 것 같다. 경찰은 이 사실을 심각하게 받아들였다. 키친 타월과 쓰레기통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흔적을 지우려 애쓴 각종 물품, 세정제, 염소 표백제 등이 발견됐다. 욕실 하수구에는 내용물을 급히 버린 듯 화학물질 특유의 자극적인 냄새가 남아 있었고 세탁기 안에는 방금 돌린 흔적, 축축한 수건들이 정돈되지 않은 채 남아 있었다. 또 주방 싱크대 배수구 근처에서는 최근에 붉은색 액체, 아마 독극물 잔량가 쏟아졌던 흔적이 미세하게 포착됐다. 경찰이 거실에서 가족을 불러 간단히 상황을 들을 때 특히 배우자인 김은주의 태도가 관심을 끌었다. 그녀는 반복해서 피로로 인해 남편의 방을 늦게 들어갔다. 남편이 혼자 조용히 잠들었다고 진술했다. 그러나 여러 단서, 시신의 경직천 저하, 집안의 정돈 상태, 시간대 불일치 등과 자연스럽지 않은 응답들은 점점 의심을 키웠다. 어머니 박민희는 울음을 터뜨리면서도 우리 아들이 평소 독한 약이나 알코올은 입에 대지도 않았다고 분명히 말했다. 처음에는 단순 돌연사 혹은 갑작스런 건강 악화로 볼 수도 있었으나 현장 감식반은 점차 사건성 사망 원인에 타인의 개입이 짙다고 판단하기 시작했다. 즉시 집 내외부 출입 통제, 현장 보존, 먹다 남은 음식컵, 의류, CCTV 등 전자기기 일체의 수거 명령이 떨어졌다. 경찰관의 눈에 사랑니 몇 가닥의 머리카락, 잘 씻기지 않은 스푼에 남겨진 희미한 얼룩, 피해자 손가락에 낀 방수밴드까지 그 어디 하나 허투루 넘기지 않았다. 이 사건 무언가 수상하다. 급성 쇼크사라기엔 설명이 안 되는 점이 너무 많다. 경찰은 현장에서 최초로 범죄 가능성을 강하게 언급했다. 가족은 공포와 불신, 그리고 누구도 입 밖에 꺼낼 수 없는 서로에 대한 미묘한 경계 속에 빠져들었다. 현장 조사 후 경찰서는 타살 가능성을 중점에 둔 본격적 수사에 박차를 가하기 시작했다. 이처럼 사건 발생 직후 경찰과 과학수사관의 직감적 관찰, 미묘한 화학약품 냄새, 정돈된 집안, 삭제된 전자기기, 반복되는 증거 인멸 시도, 신체와 환경의 부자연스러운 흔적이 본격적인 범죄 수사에 불을 지핀 첫걸음이었다. 법의학 감식 및 과학적 증거 현장 초동 수사 직후 경찰은 희생자 전구진의 돌연한 사망 원인에 대한 명확한 규명을 위해 서울시립대 부설 법의학연구소에 정밀 감식을 의뢰했다. 시신은 구급대에 의해 신속히 안치됐고 과학수사대는 가족의 동의를 얻은 뒤 신체 환경 전반에서 증거물 채집을 시작했다. 먼저 2명의 법의학자가 시신에 대한 초기 외관 조사를 시행했다. 눈에 띄는 특징은 다음과 같았다.
입과 인후 목구멍, 주위 화학적 손상, 입술과 혀 표면이 짙게 변색되고 점막 일부는 부식되어 있었다. 목구멍 안쪽에는 궤양성 병변이 관찰됐다. 피부 점막에 비정상적 병변, 손가락, 특히 오른손 검지 손톱 밑에 특이한 잔여물이 붙어 있었고, 이는 일상 음료나 음식에 의한 흔적과는 명백히 달랐다. 법의학팀은 신체 외부에서는 타살 흔적, 외력에 의한 상처, 교살 흔적 등은 없으나 화학물질에 노출된 듯한 손상에 주목했다. 부검실에서는 위, 식도, 간, 신장 등 주요 장기를 추출해 변색과 부식, 점막 괴사 여부를 정밀 관찰했다. 특히 위 내용물을 현미경으로 분석한 결과 미세한 결정체와 함께 강한 독성 화학물질의 흔적이 감지되었다. 혈액, 소변, 타액 모두를 소분하여 독극물 및 중금속, 농약 성분, 스크리닝 검사가 즉각적으로 시행됐다. 독성학 전문가는 위 점막과 식도의 광범위한 부식, 간 조직의 급성 손상 정도로 볼 때 실 24시간 내 강력한 독극물이 체내 흡수된 것으로 추정한다고 소견을 냈다. 증거물들은 첨단 장비, 가스 크로마토그래피, 질량 분석기, 뷰티 IR 분광기 등으로 다층 스크리닝되었다. 혈액 및 위 내용물에서는 파라콰트, 파라콰트라는 강력한 농약 성분이 높은 농도로 검출. 손톱 및 컵 표면에서 압수한 미세 시료에서도 동일 화학 패턴을 확인. 컵, 빨대, 식기, 일부에는 미처 완전히 제거하지 못한 파라콰트 잔류물과 특유의 청록색 침전물이 시각적으로도 관찰됐다. 이 결과는 희생자가 사망 직전 구강으로 화학제제를 섭취했음을 강하게 시사했다. 법의학팀은 시신의 사후 경직 강도, 천, 위 내용물 소화 상태, 혈중 독극물 농도를 종합 분석하였다. 사후경화 진행 상태, 천 저하 속도로 미루어 볼 때 사망 시각은 11월 20일 18, 20시 사이로 특정. 이는 배우자가 신고한 새벽 발견 진술과 명백히 불일치했다. 사건 발생 전 3일 내로 밤마다 버려진 쓰레기 등에서 회수한 플라스틱 컵, 빈 독극물 용기, 빨대, 수건 등의 시료 역시 손잡이, 뚜껑 부분의 지문, 기문주 지문 검출, 화학물질 잔류 분석 결과, 파라콰트 등 검출, 특히 독성학 보고서의 화학 패턴, 잔류 성분, 시간별 분포를 대조한 결과 범행에 사용된 독극물 성분은 피해자 집 인근의 한 화학 상점에서 소량 구매 가능한 제품임이 밝혀졌다. 모든 과학적 증거는 피해자가 타살 독극물 강제 투여, 가능성이 크며 범인은 범행 후 흔적을 일부분 인위적으로 지우려 했으나 과학수사팀의 체계적 체증과 분석으로 사건의 진상이 서서히 드러났음을 보여준다. 이 법의학 소견서는 경찰 및 검찰 수사 방향에 결정적 전환점을 제공했다. 이후 증거 일치성과 진술 불일치, 탐문 수사, 용의자 신문 등 본격적 법적 절차가 진행되었다. 용의자 범위의 확대 및 추적 법의학 보고서가 사건의 본질을 뒤흔들어 놓았다. 독극물에 의한 사망임이 확인된 순간 경찰은 단순한 불의의 사고나 자연사가 아닌 누군가의 적극적인 개입을 가정할 수밖에 없었다. 수사팀은 곧장 누가, 언제, 어떻게 피해자에게 접근했는가라는 질문 아래 용의자 추적에 착수했다. 전구진의 장애 상태, 집 구조, 일상생활 패턴은 사건 현장이 반폐쇄적이라는 점을 시사했다. 범행 시간대 11월 20일 28, 20시 전후 피해자의 방에 자유롭게 혹은 강제로 출입할 수 있었던 사람은 극히 제한적이었다. 경찰은 CCTV, 출입카드, 아파트 관리 일지, 엘리베이터 기록 등을 전수조사했다. 그 결과 범행 당일 피해자 방에 물리적으로 접근할 수 있었던 인물은 배우자 김은주 친구 이동현 가족인 피해자 형 1명, 단 사건 당일 해외 출장 증명으로 좁혀졌다. 수사팀은 각 인물의 행적을 정밀 재구성했다.
김은주는 사건 당일 오후부터 밤까지 집에 머물렀고 저녁 식사와 아이 등하교, 간호일지를 쓴 부분이 있지만 CCTV 전원은 중간에 꺼져 있었으며 외부 목격자 진술과 맞지 않는 부분이 있었다. 이동현의 경우 경찰은 우진 집 인근의 CCTV, 대중교통, 버스 하차 기록, 휴대전화 위치 정보까지 대조했다. 오후 늦게까지 주변에서 목격된 뒤 저녁 8시경 귀가했다고 진술했다. 하지만 일부 시간대에 감시망이 비는 약 1시간의 공백이 있었다. 형은 여권, 탑승권, 문자 내역, 영상통화 등 물증으로 알리바이가 완전히 확인됐다. 경찰은 자연스럽게 김은주와 이동현의 행적에 집중하기 시작했다. 수사팀은 단순 물리적 접근뿐 아니라 범죄 심리 전문가 의견을 근거로 범행 의지와 동기도 함께 검토했다. 김은주는 사건 전 육체적, 정신적 극심한 피로, 가족 내 갈등, 경제적 압박, 이동현과의 묘한 심리적 유대 등 복합적 동기를 가질 수 있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이동현의 경우 피해자와의 관계, 김은주와의 과잉 친밀감, 반복된 가정 방문, 사건 전후 알리바이의 불일치 등에서 간접적 심리적 동기, 도움 가능성이 주시됐다. 경찰은 주변 이웃과 아파트 경비원, 인근 상점 주인 등 광범위한 탐문 수사를 병행했다. 평소 김은주가 남편 방을 계속 관리, 밤늦게 갑자기 쓰레기를 버린 점, 이동현이 사건 전 이틀간 예고 없이 그리고 평소보다 이른 시간에 우진의 집을 찾았다는 증언, 사건 직전 누군가 집 근처 화학상에서 구체적 사용법을 집요하게 물어본 목격 진술, 경비원이 사건 당일 저녁 평소와 다른 낯선 긴장감을 느꼈다는 참고 진술 등 이러한 자잘한 조각 증언들이 하나씩 모이자 경찰은 2명의 주요 용의자 모두 충분한 시간과 기회를 가졌으며 합동 또는 공모 가능성까지 배제할 수 없음을 확인했다. 수사팀은 용의자들과 관련된 현금 인출기 사용 내역, 물품 구매 영수증, 통화 기록, 인터넷 검색 기록까지 꼼꼼히 따졌다. 특히 화학약품 구입 시기, 사건 사흘 전, 관련질의 통화, 메시지, 관련 키워드 검색 등이 일부 발견됐다. 용의자 김은주, 이동현 모두 파라콰트 성분, 독극물 처리, 청소 및 흔적 은폐와 관련된 검색 기록이 남아있었다. 경찰의 반복 방문과 직접 우회적 신문이 진행될수록 가족 내 불신과 불안, 관계자들 간의 의심은 노골적으로 번졌다. 김은주는 억울하다며 절박한 표정으로 부인했고 이동현도 반복적으로 자신의 무고를 주장했으나 조사실 내 신체 언어, 표정, 음성에서는 일관성 없는 불안감이 감지됐다. 사건 발생 일주일 후 경찰은 두 용의자의 구체 행적과 심리, 모든 물증 진술 과학적 결과를 종합한 합동 용의자 분석 보고서를 작성했다. 이 과정서 단독범행과 공모범행 가능성 모두를 계속 염두에 두고 휴대전화, 포렌식, 금융거래, 인근 CCTV 영상 추출 작업을 전방위 확대했다. 이렇듯 용의자 범위의 확대와 추적은 수사팀의 치밀한 접근자, 동선조사, 알리바이 검증, 심리적, 과학적 근거 통합, 관계인 진술, 디지털 재정적 데이터 분석 등 다층적 단계로 전개되었다. 그 결과 2명, 김은주, 이동현으로 좁혀진 중심 용의자를 본격 압박 이후 사건의 극적 진실규명 실마리를 제공하게 된다. 수사 돌파구, 범행 화학물질, 특정 용의자의 범위가 좁혀지고 압박 수사가 이어지던 중 사건 해결의 결정적인 전환점은 바로 범행에 사용된 화학물질의 정체를 단서 삼아 이루어졌다. 이 과정은 전통적 탐문과 최첨단 과학수사, 그리고 일상적 관찰력의 공조에서 비롯되었다. 법의학 부검 결과 피해자의 위와 혈액, 각종 물질 시료에서는 치명적인 독극물 성분이 검출됐다. 하지만 정확히 어떤 약재이며 누가 어디서 어떻게 입수해 사용했는지는 아직 미지수였다. 경찰은 이 실체 규명이 사건 전말을 밝히는 열쇠가 된다고 판단했다.
과학수사팀은 이미 손컵 수저 표면, 쓰레기통 잔류물, 세척 흔적 등에서 나온 화학약품 특유 패턴을 각기 수집해 두었다. 이를 기반으로 1성분 정량 분석, 1혼합 불순물 조사, 1기존 시판 농약류 및 유사 제품의 성분표와 데이터베이스를 대조했다. 동시에 사건 현장 인근의 약국, 농약상, 철물점 등 강력약품 취급점의 1구매 명세서, 1방문자 기록, CCTV, 1직원, 진술서를 체계적으로 확보해 나가기 시작했다. 수사관 2인 1조팀은 사건 일주일 전부터 관내 2km 이내 농약 화학제품 유통점, 온라인 주문 내역까지 모두 방문 조회했다. 현장에서 추출된 독성 패턴과 가장 유사한 제품군을 확보, 실제 물질 샘플을 실험실로 가져와 성분 재시험에 붙였다. 용기 형태, 병 모양, 표면 스티커, 라벨의 손상 여무 등도 범행 당일 쓰레기 수거장에서 발견된 빈병과 대조하여 자료화를 거쳤다. 해당 기간 A화 학상 직원은 수사팀 질의에 다음과 같이 진술했다. 사흘 전 젊은 여성이 파라콰트 농약을 찾아와 약효랑 사용법을 꼼꼼하게 물었어요. 일반 도시 거주자에게는 이례적으로 보였습니다. 직원은 경찰의 요청에 따라 당시 CCTV 영상을 함께 확인, 김은주의 모습과 판매한 파라콰트 병 사진을 일치시킬 수 있었다. 결제 내역, 영수증, 출입 기록까지 모두 맞았다. 화학상 주변 편의점, CCTV 촬영 각도 등도 보조 증거로 활용되었다. 압수한 파라콰트 병의 바코드 번호와 생산 번호를 농업법인 및 제조사에 질의한 결과 피해자 집 근처 유통점에서 사흘 전 입고된 것이었으며 해당 배치의 판매 기록 역시 김은주 이름 혹은 본인으로 추정되는 카드과 일치함을 다시 한번 검증했다. 또한 파라콰트 제형은 물 또는 음료에 소량만 넣어도 치명적임이 과학적 실험으로 확인됐다. 압수한 컵, 식기류, 쓰레기통에 남겨진 성분과 판독 결과는 유통점 표준 파라콰트와 99% 이상 동일했다. 사건 전후로 김은주가 사고, 당일 저녁 이전 해당 유통점 방문, 구매 후 귀가 동선, 집 주변 쓰레기, 분리수거대 이용 등 이상 행적이 여러 CCTV, 교통카드 기록에서 추가로 확인되었다. 이동현의 경우 직접 구매 내역은 드러나지 않았으나 사건 전후 김은주와의 문자 인증, 폐쇄회로 삭제 관련 동선 등이 맞물려 간접 공모 및 은폐 의혹이 더 짙어졌다. 경찰은 1제품 독성분 판정서, L구매 확인서, LCCTV, L직원 진술, L구매 직후 이동 동선 증거 등의 압도적 과학, 물적 자료를 바탕으로 범행 수단, 파라콰트 농약, 구매자 신원 및 방법 사망 직전, 독극물 사용의 구체, 경로를 하나씩 일치시켰다. 이 객관적 연결고리는 이후 용의자 신문과 범행 시나리오 재구성, 공범 혹은 방조자 단서 확보에 결정적인 실마리가 되었다. 증거물 및 증인 확보 범죄의 실마리를 줬던 수사팀에게 눈에 보이는 진실과 숨어있는 진실 사이를 메우는 것은 다름 아닌 구체적 증거물과 이를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목격한 증인들의 목소리였다. 경찰은 치밀한 현장 조사와 함께 이웃 및 인근 주민의 협조하에 단계별로 물리적 증거와 인적 자료를 수집해 나갔다. 사건 당시 현장은 앞서 감식에 의해 어느 정도 1차 정돈과 체증이 이루어졌으나 경찰은 범행 도구 방식 파악에 결정적 증거를 남기려고 2차례 이상 반복 수색을 강행했다. 피해자 방과 욕실, 쓰레기통, 주방, 베란다 주변에 대해 방치된 생활 쓰레기, 냉장고 음식물, 폐기된 청소용품 등까지 일일이 표본을 채취했다. 특히 범행 이후 바로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 청소도구, 행주, 수세미, 고무장갑, 사용 흔적이 남은 빈 세제통, 그리고 미세한 얼룩이 남은 컵과 수저, 텀블러 등이 발견됐다.
이들 물품은 각각 현장 채취 일자, 위치, 사용 추정 시간을 기록해 증거 봉투에 밀봉되었다. 무심코 넘기기 쉬운 생활 쓰레기 더미 속에서 경찰은 범행 시점인 밤에 버려진 검은 비닐봉지를 주목했다. 봉투 속에서는 파라콰트 농약 용기의 빈 병, 사용 후 버려진 플라스틱, 파란색 라텍스 장갑, 파라콰트가 미처 씻겨나가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빨대 등이 발견됐다. 이 물품에서 김은주의 지문과 DNA, 소량의 파라콰트 잔여물까지 검출됐다. 또 범행일 저녁, 평소와 달리 김은주가 혼자 집 밖으로 나와 쓰레기를 직접 버리는 장면을 이웃이 목격했다는 증언도 수집되었다. 해당 쓰레기 수거장은 정기적으로 CCTC가 관제되고 있었고 경찰은 당일 저녁 7시 40분경 김은주가 쓰레기를 운반해 버리는 장면 전체를 영상으로 확보했다. 아파트 관리사무소, 이웃 주민, 경비원, 인근 슈퍼마켓 직원 등으로부터 평소 피해자 가족의 생활 패턴, 김은주의 행동 변화, 사건 전후 현관문 부근에 머문 외부인의 모습 등 소소하지만 중요한 증언이 이어졌다. 특히 김은주와 가까웠던 아랫집 주부는 사건 전날 저녁 은주 씨가 무거운 표정으로 무언가를 나르고 있었다. 며 다른 키운 아이 엄마는 그날 밤 평소와 다르게 아이가 집 대문 앞에서 의심스러운 액체 냄새가 난다고 했다는 진술을 남겼다. 또 화학약품 매장의 점주는 젊은 여성이 농약을 묻고 용기를 신중히 골라 구매했다는 당시의 구체적 상황을 기억해냈다. 경찰은 수거된 영상자료, 카드 사용 내역, 도보 이동 경로, 휴대폰 위치 데이터를 면밀히 비교해 김은주의 사건 당일 저녁 시간대 동선을 복원했다. 이 과정에서 범행에 사용된 농약을 구매한 후 귀가 범행 시각 무렵 거주지, 인근 슈퍼와 쓰레기장 공용 복도 등에 머문 기록, 이동현과 문자를 주고받으며 범행 정황을 공유한 듯한 휴대전화 메시지 내용 등 구체적 자료를 확보했다. 아울러 이웃이 직접 목격하거나 소음, 냄새, 이상 행동을 감지했던 시점과도 정확히 일치하는 정황이 다수 채집됐다. 모든 물리적 증거물은 사진 촬영, 수거, 분석 보고서, 감정서와 함께 증인 증언서 및 동의서와 조합해 검찰에 제출됐다. 경찰은 증거의 신뢰성과 위변조 방지를 위해 CCTV 영상 원본, 디지털 원본 추출물, 그리고 증언자 대면 녹취문 등도 동봉하여 법적 후속 조치에 대비했다. 이처럼 경찰의 체계적인 증거물 수집과 시민, 주변인의 적극 제보는 사건의 공백을 메웠고 물적 증거와 인간 증언의 조합이 합리적 의심을 넘는 명백한 수사 근거로 이어졌다. 이후 용의자 신문, 법의학, 화학적 증거 대조, 법적 절차에서 이 모든 증거들은 사건 진상 규명을 결정적으로 뒷받침하게 되었다. 진술과 드러난 진실, 노련한 형사들이 이끈 신문실 안, 각자의 방에 앉은 김은주와 이동현은 서로 다른 표정으로 경찰의 질문을 맞이했다. 그들의 입에서 나오는 진술은 처음엔 완고하고 일관됐으나 시간이 흐를수록 그리고 증거들 앞에서 점차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다. 남편은 늘 힘들어했어요. 전 아무것도 모른 채 아침에 발견했을 뿐입니다. 김은주는 처음부터 자신의 무죄를 주장했다. 남편의 돌연사에 충격받았으며 사건 당일 늦은 밤까지 집안일을 하다가 쉬고 있었습니다. 라며 반복했다. 경찰이 사건 현장의 청소 흔적, CCTV 삭제, 알리바이의 허점 등을 제시하자 그녀는 그저 위생에 신경 썼을 뿐이란 해명으로 일관했다. 파라콰트 구입 내역, 쓰레기 투기 영상, 쓰레기 봉투에 남은 자신의 지문 등 결정적 증거가 등장하자 김은주는 당황했지만 여전히 남편은 자살 충동이 있었고 나와는 무관하다라는 논조로 진술을 이어갔다. 이동현 역시 조사 초기에는 단순한 친구의 입장을 고수했다. 나는 그저 친구를 돕고 싶었을 뿐 아무것도 몰라요. 그날 저녁엔 잠깐 들렀다가 곧장 집에 갔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이동현의 휴대전화 위치 정보, 현장 인근 CCTV 등 외부 자료를 제시하며
사건 시간대 알리바이에 치명적 빈틈이 있음을 지적했다. 게다가 김은주와 주고받은 문자 메시지 중 오늘 꼭 마무리해야 해. 증거는 다 정리됐지? 같은 내용이 포착되며 신문 분위기가 급반전되었다. 이동현은 결국 한 차례 휴식 시간 후 처음엔 도와주려 했던 것뿐이라며 사건 직후 김은주의 요청으로 피해자 방의 CCTV 기록을 삭제하는데 가담했음을 시인했다. 형사들은 수사 과정에서 축적된 물증, 파라콰트 구입 영수증, 화학약품 사용법 문의 녹취, 현장 증거물 HD 사진, 증인 진술 등을 순차적으로 제시하며 진실 은폐가 불가능함을 인식시키려 했다. 김은주는 이때부터 심하게 동요하기 시작했다. 가지런했던 진술 속 모순이 곳곳에서 튀어나오기 시작했다. 형사, 왜 그날 밤 평소와 달리 직접 쓰레기를 버렸습니까? CCTV가 왜 하필 그날만 꺼져 있었습니까? 남편의 체내에서 발견된 것은 김 씨가 구입한 화학약품과 동일한 종류였습니다. 침묵과 눈물이 번갈아 오갔다. 그리고 장시간의 압박 끝에 마침내 입을 열었다. 더는 거짓말할 힘이 없습니다. 남편이 제발 그만 힘들게 해달라고 했어요. 저도 너무 힘들었고 가족 모두가 고통스러웠어요. 김은주는 마침내 범행 사실을 인정했다. 파라콰트를 소량 우유에 타서 남편에게 먹인 사실을 고백하면서 남편의 육체적 정신적 고통, 자신이 겪은 간병의 중압감, 돌이킬 수 없는 가족의 파탄 등에 대해 오열 섞인 심경을 쏟아냈다. 형사들은 끝까지 의사 표현 명확성, 강압 여부, 공모 및 범죄 계획 등 구체적 경위를 계속 질문했다. 김은주는 이동현이 한 차례 방문해 자신을 위로했고 CCTV 삭제 및 증거 은폐에 도움을 받았다고 진술했다. 이동현도 살해에는 직접 관여하지 않았지만 김은주가 극심한 스트레스 속에 어려운 결단을 내리려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으며 범행 직후 증거 삭제를 도왔음을 인정했다. 그는 자책과 후회, 두려움이 교차하는 심경을 내비쳤다. 나는 친구를 돕는 줄 알았지만 이건 법을 어긴 일이었습니다. 내가 더 단호히 말렸어야 했는데. 자백 이후 가족과 주변인들은 엄청난 충격과 슬픔에 잠겼다. 어머니 박민희는 김은주의 선택을 믿을 수 없어 했고 이웃들은 늘 평범했던 가정이 어떻게 이런 비극의 중심이 되었는지 이해할 수 없다며 허탈함을 감추지 못했다. 수사팀은 두 용의자의 진술, 확보된 물적 과학적 증거, 증인 진술을 최종 정리해 검찰에 송치했다. 김은주는 주도적 범행을 인정받아 살인죄로, 이동현은 증거은닉 방조 혐의로 각각 기소 의견이 첨부됐다. 이처럼 초반의 부인과 방어, 증거와 논리에 기반한 끈질긴 추궁, 결국엔 진실을 고백하며 드러난 사건의 실체가 수사와 신문의 최종 단계를 결정적으로 뒤흔들게 되었다. 재판과 경고의 메시지 수개월간의 장대한 수사와 진실 규명 끝에 전구진 살해 사건은 서울지방법원 제6형사부에 회부되었다. 김은주와 이동현 모두 엄중한 공소사실을 안고 법정에 섰고 이들의 운명은 이제 재판부의 냉검한 판단에 달려 있었다. 재판이 시작된 첫날, 법정은 유족들, 언론, 시민단체 등 관심 인파로 가득했다. 피고인석에 앉은 김은주는 처음으로 모든 시선을 받아들이며 고개를 숙였다. 이동현 역시 심리적 억눌림 속에 침통한 얼굴로 두 손을 모으고 있었다. 근엄한 재판장은 가정 내 비극을 부른 이번 사건의 진상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규명하겠다며 재판 절차 개시를 선언했다. 검찰은 명확한 살인 범행과 주도 면밀한 증거 인멸 시도를 지적했다. 김은주가 독극물 파라콰트을 미리 준비 구입해 피해자에게 직접 투여했음을 직접 증거와 일련의 물증, 진술로 입증, 심각한 신체적, 정서적 학대, 부양 의무를 저버린 점,
철저한 범죄 계획과 사후 증거, 은닉 시도에 대한 사회적 책임 강조, 이동현 또한 살인사건의 방조자이자 증거인멸 공범이라는 논리적 추적을 펼쳤다. 검사는 증거품 일체, 법의학 감정서, CCTV와 쓰레기장 영상, 화학상 구입 내역, 증인 진술 등을 차례로 법정에 제출하고 결코 한 가정의 사적인 비극이라 축소할 수 없으며 사회 전체에 위험한 선례를 남길 수 있다며 중형을 구형했다. 김은주 측 변호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했다. 장기간 간호와 경제적 곤란 등 극심한 심신의 피폐 피해자의 고통에서 벗어나고 싶다는 반복적 의사표현, 계획적 살인이 아닌 순간적 심정의 선택, 우발적 행위였으며 그 과정에서 인간적 동정과 절박함을 재판부가 감안해달라고 호소 이동현 측은 방조 범위가 제한적이고 사건의 본질을 온전히 인지하지 못한 상태였음을 호소했다. 김은주는 최후 진술에서 용서받을 수 없다는 걸 알지만 더 이상 어떻게 견뎌야 하는지 알지 못했다. 남편과 가족 모두에 죄송하다고 오열했다. 이동현도 친구로서 더 올바르게 행동하지 못한 것, 돌이킬 수 없는 실수라며 후회의 눈물을 흘렸다. 유족들은 엄중 처벌을 촉구하면서도 한편으론 오랜 가족 간병의 고통과 사회적 무관심에 대한 아쉬움도 토로했다. 재판장은 사건 전후 김은주와 이동현의 심리 상태, 가족 내 악화한 환경, 한국 사회의 돌봄 한계 등 다면적 사정을 두루 언급했다. 그럼에도 생명을 빼앗은 행위 자체의 중대성, 치밀한 준비와 사후 은폐 의도, 합리적 선택 대안의 부족, 사회적 경각심 제고를 판결문 서두에 명확히 적시했다. 2025년 5월 최종 선고 공판일, 재판장은 다음과 같이 선고했다. 김은주에게 살인죄 및 증거인멸 시도로 징역 18년, 이동현에게 증거인멸 및 공범 방조로 집행유예 2년. 재판부는 간병인의 심리적 소진, 사회적 소외에 일정 부분 공감한다 하더라도 돌이킬 수 없는 존엄 침해와 생명 경시에 단호히 대응하는 것이 법치의 기반이라고 강조했다. 이 사건은 곧 한국 사회를 뒤흔드는 심각한 파장과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언론은 간병살인, 가정의 돌봄 사각지대, 사회적 안전망의 실패 등 키워드로 연일 분석 기사와 논평을 내놓았다. 많은 시민은 누구나 겪을 수 있는 일상 뒤에 감춰진 비극에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고, 정부와 전문가들은 간병 가족 지원 시스템 강화, 위기 가정 조기 발견 및 상담 등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법원 또한 판결문에서 극한에서 내몰린 개인의 고통이 범죄로 이어지지 않도록 국가와 지역사회가 경각심을 갖고 근본적 개선에 나서야 한다며 강한 경고와 제언을 남겼다. 이처럼 전구진 사건은 한 가족의 비극적 결말을 넘어 현대사회의 돌봄 책임 윤리의 경계와 제도적 안전망의 허점을 드러냈다. 재판이라는 공적 심판의 과정을 통해 법과 사회 모두가 스스로를 되돌아보고 함께 각성하는 계기가 된 사건으로 기억된다.